네, 지난번 또 첫 번째, 두 번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또 지난번에 이어서 또 상악동 고리식에 관련된 제 준비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플랩 디자인과 인시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기구 조작이 가능한 그런 크기로 목적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리트랙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작은 인시전으로 시작하려 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시야 확보가 된 상태에서 기구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의 인시전을 만들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익숙해지시면 사이언스 고리식만 하는 경우 혹은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베스티뷸라 인시전을 하시면 다이섹션을 해야 될 양이 적기 때문에 또 환자분한테 또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아주 작은 호리존탈 인시전이 아닌 버티칼 인시전을 뮤코진지발 정션 있는 부위에 머슬 레이어가 포함되도록 만들면 거의 뭐 2cm 정도, 2cm 정도 인시전으로 작은 골창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리식이 가능하고 실제로 임플란트 식립은 CT 통해서 충분한 크리스탈본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렇게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식립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처음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크리스탈 쪽에서 임플란트 식립 부위와 사이너스 라테랄 어프로치 하는 부위를 함께 포함해서 큰 인시전으로 시야가 잘 확보되는 상태로 수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두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잘 안 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구치부, 그리고 오른쪽 구치부, 상악 구치부가 끝나면 왼쪽의 상악 구치부도 치료를 하기로 계획했던 중년의 남자분이셨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임플란트 식립 직후에 파노라미 엑스레이에서 오른쪽 상악동 위쪽에 본 그래프트가 흩어져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악동 고리식을 측방 접근을 할 때 어떤 선생님들은 측방 접근은 브라인드 테크닉이 아니고 치료적 접근, 크리스탈 어프로치는 브라인드 테크닉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측방 접근도 고리식을 마친 이후에는 브라인드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할 때 고리식 중에 사이너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되거나 티어링 되는 것은 저희가 손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고리식이 끝난 직후에는 사실은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멤브레인 찢어진지를 모르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식립 직후에 파노라믹 엑스레이를 찍은 모습이고요. 걱정돼서 일주일 있다 한번 더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고리식재가 조금 더 없어졌고요. 아마도 코를 통해서 빠져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을 기다려서 하악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씌우면서 본 파노라믹 엑스레이입니다. 아까보다는 골량이 디스탈 쪽에서, 후방 임플란트의 디스탈 쪽에서 조금 더 소실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또 두 달 뒤의 모습, 그리고 또 두 달 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임플란트 식립 위치로 6번 위치에는 고리식재가 잘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7번의 디스탈 쪽으로는 제가 이식했던, 옮겼던 뼈 조각들이 안 보이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계획됐던 오른쪽 수술을 왼쪽 수술을 위해서 발치를 했고요. 또 수개월을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보시면 제가 뭐 더 주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26번, 27번 자리 임플란트가 각각 이렇게 잘 식립이 됐고 주변의 뼈 고리식재도 충분히 들어간 상태가 됐습니다. 식립 직후의 CT를 16번, 17번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16번 자리는 예상했던 것처럼 잘 뼈가 감싸 있습니다. 7번 자리에 심긴 임플란트는 다행히도 근심 쪽에는 뼈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원심 측에, 그러니까 뒤쪽에는 후방과 미디알 쪽에는 라디오 오펙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골주착이 돼 있을 거고 일부는 아마 뼈가 없는 상태로 기능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16번, 17번 오른쪽 상악동 고리식과 임플란트 식립 직후에 수술 직후에 찍은 CT 스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뷰를 보면 아래가 식립 직후의 모습이고 위는 기능한 지 이제 뭐 수년이 지난 뒤의 상태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래도 다행인 것이 특이한 염증 반응 없이 임플란트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조금 더 정기적으로 그리고 환자한테 워닝도 잘 하고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 직후 그리고 보철물이 들어가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의 파노라믹 엑스레이를 잘라서 봤고요. 그리고 이 환자의 가장 최근 파노라믹 엑스레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악동 측방 접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부담이 되십니다. 저처럼 수술을 전공한 사람들도 사실 상악동 측방 접근을 매일 하라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요. 절개를 하고 봉합을 하는 것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구를 써서 익숙하지 않은 기구를 써서 상악동 측벽을 열어야 되고 또 점막을 박리해야 되고 그리고 혈관이 지나간다 그러고 septum도 만나게 되시고 멤브레인도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이시는데 다 줄일 수는 없지만 적절한 기구를 앞서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기구를 잘 선택하시고 그 기구의 좀 원리랑 작용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연습하셔서 그리고 특히 이제 절개와 봉합이 부담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트레이닝이 된 상태로 측방 접근하시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환자 케이스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발치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6번이군요. 26번 발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25번짜리 그러니까 상악 좌측 소구치 부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6번짜리에는 나중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량이 부족하고 다수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상악동 측방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 먼저 절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제 체어에 고정된 카메라를 이용했는데 조금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2배속으로 지금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절개를 할 때는 15번 블레이드를 명확하게 뼈가 닿도록 한 칼에 절개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샤프 다이섹션은 페리오스테 엘리베이터의 얇은 끝 팁을 이용해서 다이섹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점막을 박리할 때는 가능한 깨끗하게 물론 이제 인시전이 잘 돼 있으면 점막을 박리할 때 깨끗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막 박리하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점막을 박리할 때는 수직절개가 있으면 그 수직절개에 엘리베이션 되지 않는 부분도 다이섹션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레귤라한 본이 느껴지시면 그 부분은 본런저나 본파일로 최대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리머를 처음 적용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리머를 처음 적용해서 할 때도 한 번에 그 원샷에 이렇게 그 본을 다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 쓰고 혈관이 있는지 열렸는지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하는 단계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 윈도우가 열렸다고 생각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번 기구를 이용해서 미지알 쪽에 멤브레인을 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지알과 디스탈 쪽을 1번 기구를 이용해서 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프리어 엘리베이터는 그 지난 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큐렛과 달리 젠틀하게 밀어내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기구의 끝은 항상 뼈에 닿아 있는 상태로 멤브레인을 밀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손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2번으로는 골창으로부터 아래, 인페리어 코티칼 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을 다이섹션 해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직각으로 꺾인 부분이 사용이 끝나면 둔각으로 꺾인 부분으로 최하방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대부분의 다이섹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선생님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지금 환자가 입을 벌린 상태가 아니라 다문 상태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입을 벌리게 되면 리트랙션 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점막의 박리를 하는 동안 혹은 고리식을 하는 동안 상악동 측방 접근 시에는 선생님들 마음에 드는 적절한 리트랙터를 쓰시는 거 더하기 환자의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않도록 하거나 다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혈이 계속 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입을 벌리고 저희가 아스피레이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입을 다물면 리트랙션 하기가 용이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리식제는 저렇게 대량의 고리식제를 한꺼번에 옮기기 쉽도록 시린지를 이용해서 옮기고요. 그리고 다이섹션 했던 것과 똑같이 프리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뼈를 충전합니다. 충전할 때는 가능하면 디스탈을 먼저 충전을 하게 되고요. 원심부를 먼저 충전을 하고 원심부가 어느 정도 압력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는 근심 쪽에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채우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가운데가 채워지고 나면 그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한다면 임플란트 오스테오토미를 가진 골량, 예를 들어서 3mm면 3mm, 5mm면 5mm까지 드릴링을 하고 그 부분에 뼈가 있는지를 임플란트 프루브 뎁스 게이지나 프루브 같은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리식제를 시린지에 담아서 옮기고 프리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리식제를 밀어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는 입을 다문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대개 상악동 고리식 측방 접근할 때 아까 이 환자 정도의 어마운트면은 약 1.5cc에서 2cc 정도의 고리식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린지로 담아서 하다 보면 뭐 한 시린지 가득 정도면 충분히 옮겨지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골충전 마무리할 수 있고요. 앞쪽에 계획된 임플란트 사이트는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오스테오토미를 통해서 뼈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이제 저희가 인페리어 코티칼 그리고 위쪽에 있는 코티칼, 크레스트 코티칼 양쪽이 다 인게이지가 되면서 초기 고정이 얻어지기 때문에 측방 접근을 골량이 부족해서 측방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저희가 초기 고정이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초기 고정이 충분하다고 예상이 되면 뭐 힐링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바로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뭐 이 경우처럼 뒤에는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야 된다 하면은 서브멀지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초기 고정을 가지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면 식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확인하죠. 메탈 미러로 임플란트 식립 거리 같은 것들을 식립 깊이도 마찬가지고요. 확인하고 또 가능하면 포터블 라디오그래프를 찍을 수 있으면은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식립 각도나 깊이를 방사선 사진상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뎁스 컨트롤까지 끝내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적절한 처치, 골창에 적절한 처치를 한 다음에 봉합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플랩을 열고 닫고 이렇게 수처를 할 때는 항상 노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해야 환자가 특히 이제 이렇게 딱딱한 수처 재료를 쓰는 경우에는 점막의 이리테이션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술 직후의 방사선 사진들의 모습이고요. 수술 직후 CT 모습입니다. 제가 형성한 골창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고리식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점막에 브리딩의 흔적이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잘 진행된 것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식립을 할 것인가, 나눠서 식립을 할 것인가, 그리고 초기 고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치조정 접근과 측방 접근에서는 이전에는 수직적으로 가용한 골의 양 때문에 측방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치조정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을 건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짧은 임플란트가 괜찮다면 짧은 임플란트를 쓰면 수술 방법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두 개 심는 경우와 여러 개를 심어야 되는 경우 또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측방 접근이 두렵기 때문에 치조정 접근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측방 접근이 익숙해지시는 수준에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수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상하구치부 임플란트 식립이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든 완벽한 기구는 없다. 하지만 내가 점점 익숙해지는 기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구를 잘 선택하셔서 꾸준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트 머티리얼에 대한 얘기는 가능한 문헌에 보고가 많은 재료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혼합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꽤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종골 이식제를 선택할 경우 대체제가 무엇이 있는가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선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생님들 손에 익은 임플란트 선택하시면 될 텐데요. 상하 구치부에서는 조금 더 초기 고정을 얻기가 쉽고, 그 다음에 패럴한 것보다는 테이퍼한 형태의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편 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선생님들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